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규모 전쟁에선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탑 50 시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480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이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해전이자 세계 4대 해전 중 최초로 일어났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만들었던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은 서양의 그리스 문명을 위협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8대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영화 300에 나오듯이 스파르타군을 먼저 무찌르고 아테네까지 함락합니다. 다행히 아테네 함락 전 아테네의 집정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시켜 놓았죠.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를 포기하자고 할 때 테미스토클레스만이 살라미스 앞바다에 싸우자고 고집했고 뱀의 혀라 불리던 별명대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에게 거짓 항복을 하여 속이고는 일부러 페르시아 해군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 아테네 전함 300척으로 1000척의 페르시아 전함과 싸워 대승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 기원전 331년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리우스 3세를 최종적으로 물리친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의 꿈을 품고 아시아로 넘어가 페르시아 제국과 맞붙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는 16대 황제 다리우스 3세였는데 매우 얕보던 알렉산더 대왕을 상대로 이소스 전투에서 먼저 패전했습니다. 이소스 전투 이후 전열을 재정비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으곤 오느 날 메소포타미아 지방 티그리스강 근처의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전차 부대를 앞세워 싸우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최강 기병대의 돌격전으로 패전하고 맙니다. 다리우스 3세는 살아 도망치지만 가우가멜라 전투가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세 번째, 기원전 260년 중국 춘추 전국시대 중 전국시대에 일어났었던 장평대전입니다. 수백여 개의 제후국들이 경쟁했던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들로 정리가 됩니다. 이 중 훗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에서 아직은 진시황이 등장하기 전 이 진나라의 소양왕이 명장 백기를 보내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에서도 명장 연파를 보내 진나라와 조나라가 장평에서 맞붙은 전투가 장평대전입니다. 2년간 치열한 격전이 오갔지만 결국 진나라가 승리했죠. 전쟁이 끝난 후 진나라의 백기가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해버립니다. 이 백기의 생매장 사건으로 장평대전을 춘추 전국시대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한답니다. 네 번째, 기원전 202년 고대 로마 공화정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맞붙었던 포에니 전쟁 중 두 명장의 드림 매치였던 자마 전투입니다. 포에니 전쟁의 두 명장이라 함은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겠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온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에서 사면포위라는 압도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포위 선멸전은 한니발의 주특기가 되는데요. 로마의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스페인 식민지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한니발과 똑같은 포위 선멸전으로 카르타고의 스페인 식민지를 정복했습니다. 이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본국으로 쳐들어가는데 놀란 한니발은 곧바로 카르타고를 귀국, 어느 날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자마라는 곳에서 두 명장의 드림 매치가 일어났고 스키피오가 지휘하는 로마군이 먼저 카르타고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해 스키피오가 원작자인 한니발을 상대로 승리했죠. 다섯 번째, 기원전 119년 중국 한나라의 정복군 중 한 무제의 흉노 원정 중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막북전투입니다. 중국 북방의 흉노족은 언제나 중국을 괴롭혔는데 이에 한나라의 7대 황제 한 무제는 아주 작정하고 약 15년간 7차례에 걸쳐 대흉노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중 마지막 전투가 막북전투로 한 무제의 흉노 원정을 수행했던 사령관은 위청과 그의 조카 곽거병이었습니다. 막북전투 때 위청도 큰 활약을 했지만 곽거병은 이천리를 행군 고비 사막을 뚫고 바이칼 호수까지 진격합니다. 흉노족 무려 7만 명이 전사했고 흉노족 전체가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흉노족을 고비 사막 북쪽으로 쫓아냈다고 해서 막북 전투라고 부르죠. 여섯 번째, 기원전 31년 로마 공화정 말기 로마가 이집트를 상대로 싸운 악티움 해전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2차 삼두정치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세 사람이 로마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희대의 라이벌이었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와 동방 속주를 다스렸는데 이때 그가 홀딱 빠져 있었던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 동방 속주의 세력을 확장했고 끝내 그리스 반도의 서쪽 끝자락 악티움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 해전이 발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하며 로마 공화정은 바야흐로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서기 208년 중국 삼국지에서 첫 번째 분수령이 되는 적벽대전입니다. 본디 중국 북방을 제패했던 군벌은 원소였지만 조조가 원소와 그의 아들들까지 세력을 토벌하며 중국 북방을 차지한 뒤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남방을 차지하기 위해선 중부 지역인 형주를 장악해야만 했죠. 조조의 남진을 막고자 유비 손권 연합군이 저지한 전쟁이 적벽대전입니다. 다만 적벽대전은 지나치게 신화화된 감이 있죠. 조조의 패전 원인이 화공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공의 효과는 미비했고 전염병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과는 달리 실제 역사에서는 제갈량이 아니라 주유가 모든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서기 378년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압도된 기점이었던 아드리아노플 전투입니다.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 혹은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라고도 부르는데, 이 4세기경부터 유럽 북부지방에 있던 게르만족이 유럽 중부지방, 더 나아가 남부지방까지 내려오는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때로는 게르만족을 포섭해 게르만족으로 게르만족을 방어하는 등 이 우위권을 확실히 점했지만, 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가 게르만족 계열의 고트족을 진압하던 중 발칸반도에서 터키로 이어지는 아드리아노플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패전으로 로마 제국은 부활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했고 유럽 내 게르만족의 입지가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약 20년 후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분열됩니다. 아홉 번째는 서기 383년 중국 남북조 시대의 가장 큰 전투였던 비수대전입니다. 중국은 북조의 5개의 민족들이 총 16개의 나라를 세운 556국 시대와 남조의 정통 한족들이 세운 국가가 이어진 남북조 시대라는 분열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때 북조의 경우 티베트 계열의 저족이 세운 전진이라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통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진의 3대 왕제 부견은 남조까지 통일할 목적으로 383년 무려 100만 대군을 동원해 남조의 국가 동진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때 북연의 직속 부대가 80만가량 됐는데 다른 부대와 긴밀한 협조가 되질 못했고 또 지휘 계통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동진의 부대 8만으로 비수라는 강에서 80만 부대가 괴멸됩니다. 열 번째는 612년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중국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는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의 병력 113만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요동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죠. 수양제는 우중문에게 30만 별동대를 주고 모든 성들을 우회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직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나머지 보급부대를 없애고 전투부대에게 보급 임무까지 줘버린 채 미친 무게의 군장과 미친 속도의 진군으로 30만 별동대는 평양성 거의 다 와서 지쳐버린 겁니다. 병사들이 오면서 보급품을 전부 버려 보급도 없고 탈영병들도 워낙 많아 평양성을 공격할 수도 없었고 수나라의 우중문은 별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하는 도중 청천강, 살수에 이르렀을 때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30만 중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죠. 11번째는 732년 이슬람이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던 것을 저지했던 투르푸아티의 전투입니다. 7세기 초 형성된 이슬람은 금세 중동 전체의 세력을 확장했고 8세기 초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는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며 유럽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10대 칼리프 히샴 시절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유럽 내륙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은 이슬람군을 저지한 전투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입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이 졌으면 지금쯤 유럽은 싹 다 이슬람이었겠죠? 투르푸아티의 전투의 영웅인 카롤루스 마르텔의 손자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최대 성군 카롤루스 대제이고요. 12번째는 서기 751년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이슬람과 중국 당나라가 맞붙은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7세기 초 형성된 이슬람은 금세 중동 전체의 세력을 확장했고 8세기부터는 동쪽으로 이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나라에서도 서역 원정이라고 해 중앙아시아 진출을 꽤 하고 있었고 양 세력이 붙은 곳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사이의 탈라스였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 되느냐 동양화 되느냐의 싸움이었고 당나라군 사령관은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라스 전투의 승자는 이슬람이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는 완전히 이슬람화되었습니다.
탈라스 전투 때 중국의 종이를 만드는 제재 기술이 이슬람에 전래되었고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어 이 탈라스 전투는 동서 문명사 쪽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죠. 13번째부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